오늘 밤도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신다면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기억을 조금씩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과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이 사실을 너무도 많이 확인해 왔습니다. 박사님, 잠은 잘 자는데요. 왜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어제 일을 분명히 들었는데 금세 잊어버려요. 이런 질문은 제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화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수면 습관이 조용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5살이 되었고 의사로서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온 이승호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뇌 건강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만 저는 진료를 거듭할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연세인데도 또렷한 분이 계신가 하면 비교적 이른 나이에 기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일흔을 막 넘긴 한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을 잊고 밤에 잠을 자도 아침이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치매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신호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활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았고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잠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바꿀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리해온 이야기 중에서 병원 진료실에서는 미처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수면 자세와 뇌 건강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과 기억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를 너무 쉽게 나이 탓으로만 넘기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면 어쩔 수 없지요. 집안에 그런 분이 계셨으니 저도 그럴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늘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본 모습은 그 통념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도 어떤 분은 눈빛이 또렷하고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따라오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방금 나눈 이야기를 다시 묻고 약속을 잊고 스스로도 답답해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 앞에 서 있었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늙었느냐가 아니라 뇌 안에 무엇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아온 치매는 단순히 기억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결국 일상 전체가 흔들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뇌 속의 노폐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먼지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듯이 뇌도 매일 조금씩 쌓이는 찌꺼기를 제때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기억이 안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수년, 때로는 수십 년 전부터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증도 없고 당장 일상에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치매가 결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치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잠드는지가 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두려움보다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불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다시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시간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습관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잠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깨어있는 동안보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훨씬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 시간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 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분명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실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안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뇌를 설명할 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는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아주 성실한 공장과 같다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모든 순간마다 이 공장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장이든 일을 하면 부산물이 생기듯이 뇌 역시 활동의 결과로 남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열심히 일한 뒤 남기는 찌꺼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누구의 뇌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찌꺼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뇌는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어딘가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쌓임이 서로 엉기고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을 점점 좁혀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신경세포 사이의 소통입니다.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기관인데 그 사이에 찌꺼기가 끼어들면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신호가 흐릿해집니다. 마치 전화선에 잡음이 끼는 것처럼 말은 오가지만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집중이 잘 안 된다, 생각이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인 자리는 뇌에게 일종의 자극이 됩니다. 뇌는 이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변 신경세포를 피로하게 만들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불씨라고 부릅니다. 당장은 불꽃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부를 약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이 염증의 영향은 특정 부위부터 서서히 나타납니다. 먼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이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판단과 계획을 맡는 전두엽으로 번져 결정이 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관련된 측두엽까지 영향을 받으면 말이 막히고 표현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MRI와 PET 영상을 통해 수없이 확인해온 변화의 순서가 바로 이렇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사님, 예전엔 머리가 맑았는데 요즘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정확하다고 느낍니다. 뇌 안에 생긴 염증과 찌꺼기가 사고의 선명함을 조금씩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 시작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와 염증의 존재가 곧바로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 단계는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찌꺼기를 뇌는 언제, 어떻게 정리하려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답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뇌는 하루 중 단 한순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을 정리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잠이라는 시간이 왜 뇌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베타 아밀로이드와 염증의 흐름을 바꾸는지를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박사님, 저는 아직 괜찮은데요. 큰 증상은 없어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온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뇌 속 노폐물의 축적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40대, 50대 무렵부터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일도 잘하고 대화도 문제없고 일상에 큰 불편이 없어 보이지만 뇌 안에서는 아주 느린 속도로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아직 스스로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괜찮으니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뇌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보상할 힘이 남아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뇌는 상당히 오랫동안 스스로를 버티며 기능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문제를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는 시점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기억력 저하가 일상에 영향을 주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낄 정도가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뇌는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생활을 점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예방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예방은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시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상 속 선택들입니다. 어떻게 잠들고, 어떻게 쉬고, 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마무리하는지, 이런 반복되는 습관들이 뇌의 환경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년, 수십 년 뒤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중년 환자분들 중에는 그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미 증상이 시작된 분들뿐 아니라 아직 비교적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무엇이 문제를 만들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정리할 기회를 언제 가장 잘 가지는지를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 중 유일하게 뇌가 자신을 청소하는 시간, 잠이라는 순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수면이 치매 예방의 중심에 놓이는지, 그리고 어떤 잠이 뇌를 돕고 어떤 잠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지 그 흐름을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처음 듣게 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뇌에도 몸처럼 스스로를 정리하고 씻어내는 배수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오랜 시간 의사로 일해왔음에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뇌를 생각하는 기관으로만 여기지 청소가 필요한 기관으로는 잘 떠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배수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글림프계입니다. 글림프계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오직 깊이 잠들었을 때에만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은 일단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은 오직 잠속에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면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몇 시간 잤는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뇌는 시간을 세지 않습니다. 뇌가 기다리는 것은 깊이입니다.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 중에서도 N3 단계라고 불리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만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뇌세포들이 살짝 수축합니다. 그러면서 세포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생기고 그 틈으로 뇌척 수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마치 밤이 되면 청소차가 들어와 골목골목을 씻어내는 것처럼 뇌척 수액이 뇌 안을 천천히 돌며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끌고 나간다고요. 이때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들이 함께 씻겨 나갑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정교하고 조용한 작업이 밤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잔다고 해서 이 청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시간, 8시간을 누워 있어도 깊은 수면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글림프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잠자는 시간이 짧더라도 깊은 수면이 확보되면 뇌는 필요한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잠은 양보다 질이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분명 잠은 잤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무겁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은 잤지만 뇌가 깊이 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얕은 잠이 반복되면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을지 몰라도 뇌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는 미뤄지고 노폐물은 다음 날로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되면 뇌는 점점 정리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잠을 못 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까지의 잠이 잘못되었다기보다 뇌가 원하는 잠의 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정직해서 환경이 갖춰지면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으로 이어져야 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 중에 글림프계의 작동을 맡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얕은 수면과 단속적인 잠이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은 잤는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까요? 아침부터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도 전날 무리를 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얕은 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얕은 잠이라는 것은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뇌는 완전히 쉬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깨고 뒤척이고 깊이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내면 뇌는 청소할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림프계는 깊은 수면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는데 얕은 잠이 계속되면 이 시스템은 거의 가동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은 다음 날로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밤이 하루 이틀 반복될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뇌는 매일 조금씩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 채 쌓아두게 되고 그 부담이 서서히 쌓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이지 않는 적금이라고 부릅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결과로 돌아오는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집중이 오래 가지 않고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 경험. 이런 변화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가 드니 다 그렇지 라고 넘기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경고등을 켭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뇌가 보내는 초기 신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검사에서도 큰 이상이 나오지 않지만 기능적인 부담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뇌는 마지막까지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얕은 잠이 반복될수록 뇌는 스스로를 보상하며 버티지만 그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밤에 몇 번씩 깨긴 하지만 그래도 누워있으니 잔 거죠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기억력 저하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제야 수면의 질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넘기지 말 걸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만큼은 같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얕은 잠이 무서운 이유는 그 영향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 없이 아주 일상적인 피로와 멍함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판단력과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이 흐름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불안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얕은 잠의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원인을 가지고 있고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깊이 쉴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깊은 잠을 방해하는 걸까요? 나는 왜 잠을 자도 자꾸 얕아질까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이 다음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선택해온 잠자는 자세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수면 자세와 뇌 청소 효율의 관계를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해오셨던 잠버릇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면 이야기를 꺼내면 상당수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천장을 보고 자요. 오른쪽으로 누워야 편해서 그렇게 자요. 오랫동안 그렇게 자왔고 특별히 문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처럼 여겨지셨을 겁니다. 먼저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세는 몸 전체가 반듯하게 펴져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나 어깨가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뇌척 수액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흐르는데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정체가 생기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활발해지는 뇌 청소 과정이 이 자세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자주 깨거나 꿈이 많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분들 중에는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쉬고 있다고 느끼지만 뇌는 깊이 잠들지 못한 채 얕은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뇌의 회복력이 좋아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차이가 점점 부담으로 쌓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옆으로 자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과 위장 쪽에 압박이 가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더뎌지고 몸 전체의 순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방해를 받습니다. 결국 뇌는 충분히 쉬지 못하고 청소 시간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새벽에 자주 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수면의 질과 연결해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불편하면 뇌도 긴장을 풀기 어렵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계속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자세들이 반드시 나쁜 습관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젊을 때와 같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 림프 흐름, 근육의 탄력 모두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괜찮았던 선택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몸의 환경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은 과거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회복에 필요한 조건은 더 세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익숙한 자세가 아니라 뇌가 가장 잘 쉬고 정리할 수 있는 자세를 선택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뇌에게 가장 유리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피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자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가장 확실하다고 느낀 수면 자세, 그리고 왜 그 자세가 뇌 청소에 도움을 주는지를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뇌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 제 임상 경험과 여러 연구 결과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왼쪽으로 옆으로 자는 자세입니다. 저는 이 자세를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척 수액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해서 잘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그렇듯 자연스러운 경사와 방향이 주어질 때 가장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의 구조와 중력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맞물리게 되면서 뇌척 수액은 막힘없이 순환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됩니다. 이때 글림프계의 작동 효율도 함께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장기 배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위장은 왼쪽에, 간은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의 압박을 덜 받게 되고 소화가 보다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몸이 편안해야 뇌도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이 불편하면 뇌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결국 잠은 자고 있지만 뇌는 완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인 뒤 밤에 덜 깨요.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잠의 깊이가 달라지고 잠의 깊이가 달라지면 뇌의 회복 속도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심장과 호흡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심장이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를 유지하게 되면서 호흡이 안정되고 심박이 고르게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 전체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로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뇌에게 지금은 청소해도 괜찮은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신호와 같다고요.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세를 뇌 청소의 기본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노력도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평생 다른 자세로 자오신 분들께는 처음부터 이 자세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잠이 더 안 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늘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길어도 2주 정도 지나면 몸은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왼쪽으로만 자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잠들 때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뇌는 잠이 시작되는 초반의 깊은 수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을 왼쪽으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자세를 어떻게 하면 밤새 유지할 수 있을까? 자세 말고도 함께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을까?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이야기에서는 왼쪽으로 자는 효과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즉 자세를 돕는 습관과 환경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삶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밤새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몇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니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오래 이어질 때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바디필로우입니다. 왼쪽으로 자는 것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자세가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긴 베개나 바디필로우를 등 뒤에 가볍게 받쳐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억지로 고정하는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게 기대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고정이 아니라 잠들 때의 방향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신경 쓰면 좋은 것이 잠들기 전에 음식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낯선 식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늦은 시간의 과식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속이 바쁘면 뇌도 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는 간단한 음식은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탄우유 한 잔처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습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뇌도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침실 환경입니다. 조명, 온도, 습도는 생각보다 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너무 밝은 불빛 아래에서는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잠자기 전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눈에 직접 들어오는 빛을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온도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몸은 계속해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환경이 오히려 잠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밤새 목이 마르고 자주 깨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습하면 답답함 때문에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만 방향을 잡아도 충분합니다. 뇌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바꾸고 그것을 지키세요. 오늘은 자세, 다음 주에는 조명, 그 다음에는 잠들기 전 습관. 이렇게 하나씩만 선택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한 하루보다 조금 덜 완벽해도 이어지는 하루가 뇌에게는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다가 몇 주가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덜 멍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뇌는 점점 더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며 뇌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잘못되었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부터의 선택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의 방향, 베개 하나의 위치, 불빛 하나를 끄는 행동, 이런 사소한 변화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마무리로 넘어가려 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와 작은 생활 습관은 뇌를 위한 가장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왜 이 작은 실천이 노후의 기억과 삶의 질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들이닥치는 불청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잠들고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했는지가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만 한 병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거창한 치료법이나 어려운 이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 침실 환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뇌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해서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 기회를 매일 밤 한 번씩 열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방향 하나만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몸과 마음의 변화를 조용히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머리 상태, 하루를 보내는 동안의 집중감, 이런 작은 신호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혹은 마음에 떠오르는 한 분과 함께 나눠보세요. 한 사람의 잠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 진료실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그러나 삶에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차분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밤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